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북한 신형 전차 M2020. 이 전차는 북한 지형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막 색도장부터 기존 북한 전차와는 색다른 외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보기륜의 증가로 길어진 차체와 보강된 무장은 이 전차의 중량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데요. 외형적인 모습에서 APS 능동 방어 장치와 레이저 경보 장치가 부착되는 등 진일보한 북한 전차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발이 완료된 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M2020의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부착된 첨단 옵션의 실제 작동 여부 또한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전차는 지상군 전력의 핵심이자 군사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K2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M2020 전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K2 흑표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대표하는 정점에 있는 전차이며 북한의 최신형 M2020은 북한의 야심과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M2020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요. 관련 영상의 댓글만 봐도 진짜 작동이 가능한 전차인지 의심스러운 목업 수준의 전차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또한 왜 북한 전차를 K2의 경쟁 상대로 보느냐는 등 북한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댓글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전차의 전술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비교를 통해 K2와 대적할 북한 최신형 전차의 실전 성능을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각종 첨단 무기에 밀려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앞다퉈 미래형 차세대 전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의 주력 전차는 대개 3세대로 분류되는데 흑표는 3.5세대에 해당됩니다. K2 흑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본격적인 국산 전차로 120mm55 구경장의 주포를 탑재하여 장거리 명중률과 관통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흑표는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최신형 전차에도 대응 가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55 구경장의 120mm 활강포는 기존 K1A1의 주포보다 더욱 긴 사거리와 향상된 관통력을 자랑하며 전투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통장치와 기동 중 사격 능력은 K2가 전장 환경에서 적을 먼저 발견하고 신속히 공격할 수 있는 데다가 K2는 소프트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며 모듈형 장갑을 통해 전투 손상 시 빠르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K2는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며 피하 식별 장치와 디지털 지도 기능으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차에 대적하기 위해 모자란 자원을 쥐어짜내면서 모방과 혁신으로 현대화된 전차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M2020 전차는 미국 M1 에이브럼스, 이란 줄피카르 3 등을 참고하여 설계되었는데요. 북한이 기술적으로나마 서방 표준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M2020의 125mm 주포는 러시아 T-72 계열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며 주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과 추가 외부 미사일 두 발로 최대 4km 거리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M2020은 폭발 반응 장갑을 통해 관통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기존 전차보다 생존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장착한 A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떠나 시험 중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곧 M2020 전차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M2020은 차체 궤도 아래 바퀴인 보기륜을 7개나 탑재하여 기존 성군 91호보다 차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동력 성능과 방어 체계는 여전히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M2020의 외형 및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통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외형이 두드러지는데요. M2020은 기존 북한 전차인 천마호나 성군호와 달리 서방 세계의 주력 전차, 예를 들어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러시아 T-90과 유사한 외형을 가졌습니다. 주포는 125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T-90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며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경우 K1 계열 전체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K2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에는 불세포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일 2발과 기관포 등의 부무장이 장착되어 시가전 및 보병 제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서술했듯 M2020에는
동적 감지기, APS, 레이저 경보 장치 등이 외형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이들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내부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서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첨단 기능과 센서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부엔 이들 장비와의 연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북한이 선전 목적으로 외형만 강조했다는 결론인데요. 포탑의 자동장전 장치 또한 실제 장비가 작동 중인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기존 북한 주력 전차는 전면 기준 오른쪽에 전차장이 탑승하는데 M2020은 격리하는 승무원의 위치가 포탑 좌측에서 포탑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격리하지 않은 오른쪽의 승무원이 장전수인가 포수인가라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되었다면 포탑에 더 이상 장전수가 탑승할 일이 없으므로 전면 기준 왼쪽에 격리하는 인물은 전차장, 오른쪽의 승무원은 포수가 될 텐데요. 그러나 광학 장비 배치를 고려한다면 승무원 배치가 좌우 반전되어 좌측에 포수와 전차장이 우측에 장전수가 탑승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포수의 광학 장비 배치와 탄피 배출구의 부재를 고려한다면 M2020에는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심증일 뿐이지만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탄피 배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차체와 포탑에서 용접이나 주조 자국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의심스러운데요. 스커트와 차체 상부에 달린 리벳들도 신세대 전차라기에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단순한 철판으로 외피를 씌우는 개조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M2020은 도색에서도 기존 구소련식 도색에서 중국이나 서방권 전차와 비슷한 사막색으로 도장되었는데요. 북한의 자연환경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도색을 두고 M2020의 개발에 중국이나 이란의 기술 제휴가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M2020은 그간 북한군이 운용해온 전차들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폭풍호나 성근호 전차가 K2는커녕 K1 계열에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절치부심 신형 전차를 개발한 것인데요. 그러나 북한의 자체 기술 수준으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고 여기에 러시아, 중국, 이란의 기술이 조금씩 첨가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결과물로만 놓고 보자면 북한의 M2020은 내부 결속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술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선전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가능성이 큰 추론입니다. APS와 자동장전 장치 등 현대전차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채택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지만 그러나 실제 작전 능력, 기동성과 방어력에서 K2 전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성능 격차가 큽니다. APS의 하드킬 기능 여부는 불확실하며 기존 장갑 수준은 K2 전차보다 열세입니다. K2와 M2020의 전장 시뮬레이션 결과만 살펴봐도 전력차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우선 K2는 장거리에서 M2020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M2020의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4km의 사거리를 가지지만 K2의 소프트킬 APS가 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2는 높은 추력대 중량비와 기동 사격 능력으로 M2020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M2020은 제한된 기동성과 기동 중 사격 능력의 부족으로 전술적 한계를 가질 것입니다. 근접전에서는 M2020의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K2의 모듈형 장갑과 신속 대응 능력으로 생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의 M2020은 대전차 미사일로 한국 전차를 위협할 수 있겠지만 K2는 APS와 모듈형 장갑으로 이를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향후 하드킬 APS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북한의 자폭 드론과 FPV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K2 전차의 드론 대응 시스템과 보호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K2의 네트워크 기능은 전장 정보의 효율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를 실전에서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선 이를 지원하는 통신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성능차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번을 양보해서 M2020의 성능이 공개된 것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상황상 대량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열병식에 등장한 모급 수준의 차체 몇 대가
전체 전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우리의 K2 역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2 전차의 주포를 130mm로 확대하거나 APS 하드킬 시스템을 도입해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35년 이후 배치될 K3 전차는 130에서 140mm 주포와 첨단 APS를 채택하며 M2020을 압도할 성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북한 M2020 전차는 기존 전차와 비교해 외형 및 기술적 진보가 주목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전력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의문점이 많습니다. 내부 구조와 실전 배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M2020의 위협 수준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K2 흑표는 M2020을 비롯한 북한의 최신 전차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기술 개선과 새로운 전술에 대비해 한국 역시 K3 전차 개발을 비롯한 차세대 전차 기술과 전장 통합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5일 러시아 자주포대 K9 영상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K9의 수출 실적은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K9 1200문을 제외하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폴란드 등에 납기된 수량과 미인도 수량, 미계약 상태의 수량을 더하면 K9의 총 생산 대수는 이미 300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로 1위를 차지했는데 2018년 이후 계약 대수를 감안하면 70%에 육박해 이젠 거의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오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자주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전 세대의 유물로 2S7 피온, 2S1 그보즈디카, 2S3 아카치아 등이 운영 중이지만 2S7 피온의 경우 203mm 구경의 대구경 자주포답게 최대 사거리 47.5km를 자랑하지만 발사 속도가 분당 한 발에 불과하고 재장전 시간이 길어 현대전장에서는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2mm 자주포 2S1 그보주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부터 운용된 이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는 15.2km에 경량화된 설계로 기동성이 우수하지만 심각한 노후화로 점진적으로 퇴역 중이며 역시 1970년대부터 운용된 2S3 아카치아 152mm 자주포도 신형 자주포로 교체되는 중입니다. 러시아 지상군 전력의 주력 자주포는 2S33 무스타와 2S35 칼리차 SV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1989년부터 운용 중인 152mm 자주포 뮤스타 S는 T72 및 T80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최대 사거리 약 36km, 분당 7에서 8발의 발사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역시 K9과의 비교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으로 서방의 최신 자주포와 비교해도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S35 칼리차 SV는 무스타 후속 모델로 2014년 초도 생산이 시작된 러시아의 대표적 자주포입니다. 152mm 52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여 최대 사거리가 70km에 이르며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통해 높은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T90 전차의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기동성과 방호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와 한국의 K9 자주포는 각국의 군사적 요구와 전술에 맞추어 설계된 장비로 비교해보면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흔히들 러시아의 2S35 칼리차 SV와 무스타 S를 한국의 K9과 비교하곤 하는데요. 일단 K9 자주포는 155mm 52 구경장포를 탑재해 최대 사거리가 약 40에서 50km에 이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54km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6발이며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덕분에 발사 속도가 높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 2S 35 칼리차 SV는 152mm 52 구경장포를 탑재해 최대 사거리가 70km에 달합니다.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통해 K9과 유사한 발사 속도를 제공합니다. 무스타 S 역시 152mm 포를 탑재해 최대 사거리는 24에서 36km 정도입니다. K9보다 사거리가 짧고 발사 속도도 약간 떨어집니다. 파괴력과 사거리에서
각자 조금씩 장단점이 나뉠 수 있는데요. 스펙상의 성능은 전체적으로 러시아 자주포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성에는 스펙부터 실제 성능까지 K9이 우세한데요. K9은 1000마력의 MTU-881 엔진 버전을 기준으로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47톤이며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험지 주행 능력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K9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T-90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된 2S-35 칼리차 SV가 있는데 칼리차는 최대 속도 시속 60km에 차체 무게 48톤으로 K9과 유사합니다.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빠른 발사 속도를 제공하며 초탄 발사부터 15초 이내에 목표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격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표적 탐지와 공격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2S-35 칼리차 SV는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높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포탑 내 완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인력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사격 제어 시스템이 포함되어 정밀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무스타S는 K9이나 2S-35보다 자동화 수준이 낮으며 사격 속도와 정밀도에서 약간 열세입니다. 방호력 및 생존성 부분에서 K9은 전방에 강력한 장갑을 적용하고 있으며 MBC 보호 시스템을 탑재해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모듈형 장갑으로 필요한 C장갑을 교체하거나 추가해 방호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칼리차 SV는 러시아의 현대화된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MBC 방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 위주의 설계로 방호력은 상대적으로 경량화되었습니다. 2S-19 무스타S는 방호력이 다른 최신 자주포에 비해 약하며 MBC 보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생존성 면에서는 K9에 비해 열세입니다. K9은 현재까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는데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지형에서 검증된 내구성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2S-35 칼리차 SV와 2S-19 메우스타S는 최신 자주포로 개발했으나 아직 대규모 수출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평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무스타S를 동맹국에 제공한 적은 있는데 이 역시도 주력 자주포로서 쓰임새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전 성능에서도 K9의 족적이 러시아산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2019년 카슈미르 지방에서 벌어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례에서 중국산 자주포로 무장한 수적 우위의 파키스탄군을 K9의 인도 부대가 전멸시킨 적도 있으며 요즘 한창 유럽에서 핫하다는 튀르키예의 프르티나2 역시 사실 알고 보면 K9의 자매품이며 성능 면에서도 원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튀르키예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제품처럼 취급받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군은 한국에서 생산된 초도 물량 8문을 포함해 280문의 프르티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외신에서는 튀르키예산 프르티나2를 K9의 파생형이나 아류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프르티나2는 엔진 공급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K9은 한국산 엔진 개발로 앞으로의 수출 역시 활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펜자흐비치 2000자주포가 뻘밭이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한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처럼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유명 자주포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환경이 K9의 성능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장소에서 기동이 가능한 자주포는 K9이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하는 훈련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요. 비교적 경량의 K9 자주포는 1000마력짜리 엔진의 강한 힘으로 진흙탕은 물론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력과 성능은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 때문에 온도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을 가능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악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기동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K9 자주포는 화력도 뛰어나기에 자주포의 원산지 영국의 AS-90이나 미국의 팔라딘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업적 역시 그냥 나온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최신의 자주포라 할 수 있는 2S-35 칼리차 역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에 48톤의 가벼운 차체를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K9을 도입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한때 K9으로 칼리차를 대적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기존 K9 자주포를 K9A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런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한국산 엔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독일제 MTU 엔진까지 따라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고무궤도 적용 시 K9 자주포의 최대 주행거리를 2배 이상 3배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K9 자주포는 높은 기동성, 자동화 시스템, 안정적인 사거리 및 방어력에서 균형 잡힌 성능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리 러시아가 최신 자주포인 2S-35 칼리차 SV를 앞선다고 해도 K9의 운용 효율성과 성능, 생산력을 넘어서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7일 한국만 보유한 무기 영상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평가를 받는 미군을 보면 정말 다양한 첨단 무기가 즐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미군의 강력한 무기를 바라보며 한국도 저러한 무기들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군도 다른 나라의 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무기 체계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강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러움을 자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비를 손꼽는다면 K9 자주포의 든든한 파트너인 K10 탄약 보급 장갑차가 있습니다. K10은 최대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K9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해줄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한국은 K9을 개발하면서 동일한 차체를 활용하여 K10 장갑차를 개발하고 포탄 보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자주포와 탄약 보급 장갑차를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국제방산 시장에서 K9의 라이벌로 평가를 받는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도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국도 AS-90 자주포를 위한 AARV 차량을 계획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약 보급 장갑차는 타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장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독일 등의 다른 군사 강국들은 훈련을 받을 때 40kg이 넘는 포탄과 20kg이 넘는 장약을 도수로 운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K10 장갑차 하나로 인해 아주 손쉽게 포탄을 재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미군조차도 한국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병으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몸으로 느끼셨겠지만 40kg이 넘는 포탄을 매번 도수로 운반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전술훈련 평가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도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포상 탄약고의 포탄을 차량에 적재하는 것인데요. 모든 전시 상황과 작전 계획을 반영하여 컴퓨터로 진행되는 BCTP 훈련 과정만 하더라도 포탄의 재보급을 요청할 경우 포탄의 무게와 병력의 체력 소모를 반영하여 4-5시간의 재보급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포탄을 적재하는 작업은 포병 부대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이지만 탄약 보급 장갑차를 도입한 한국만은 예외입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의 놀라운 장점은 또 있습니다. K10은 탄약을 재보급하는 과정에서 병력들의 체력 소모를 줄여주고 신속한 재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 포병 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K10 보급을 받지 못했던 연평도의 해병대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병력들이 자주포 외부로 나가서 도수로 포탄과 장약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응 사격을 실시했던 포병 부대에서 전사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포탄을 운반하던 병력이 북한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별다른 방어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K-10 장갑차가 포탄을 보급해준다면 별도의 병력이 자주포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K-10에 탑승한 병력도 자동화된 장갑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포탄을 보급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구식 방법으로 포탄을 재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를 발견하고 정밀 타격을 실시하여 해당 부대를 전멸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트럭으로 포탄을 보급하면 보급 부대는 제대로 된 방호력을 아예 제공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K9과 직접 결합되어 포탄을 제공하는 K-10과 달리 도수로 운반한 포탄을 직접 자주포에 적재해야 하므로 자주포의 후방 해치마저 활짝 열려 있던 것이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를 훨씬 더 키운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과 러시아도 K-10과 유사한 구조의 자동화된 탄약 보급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순위 1, 2위의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해안이 더욱 돋보이는 무기체계인데요. 한국은 K9 자주포와 짝을 이루는 K-10 이외에도 KO-15A1을 지원할 KO-16 탄약 보급 장갑차까지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주포 부대에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포탄 보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또 있습니다. 원티드라는 영화를 보면 안젤리나 졸리가 카메라가 달린 장비에 권총을 결합하여 자신의 몸을 숨긴 상황에서도 적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코너샷이라 부르는데요. 코너샷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코너샷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총기는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사수가 총을 여러 각도로 꺾은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총기입니다.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력으로 코너샷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최악의 전투는 단연 시가전입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장비가 제대로 된 화력을 내기 어렵고 각종 건물과 터널 등의 복잡한 지형은 아군의 전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서 공격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아군의 보병들이 해당 건물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복도와 계단 등의 지형지물은 적의 반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의 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적이 숨어 있거나 아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코너샷을 개발한 것입니다. 코너샷을 사용하게 되면 아군의 보병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고도 교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코너샷이란 무기는 비록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거나 최초로 개발한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자국 기술력으로 코너샷을 운용하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 깊은 무기체계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의 국가들도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코너샷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특수부대 이외에도 이라크에 수출까지 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코너샷은 다른 나라와 달리 권총만을 사용하지 않고 K1 기관 단총 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화력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특수부대들이 코너샷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의 코너샷이 유럽의 부러움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특별한 무기라면 역시 레이저 무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나라입니다. 흔히 레이저 무기라고 한다면 마치 SF 영화를 떠올리지만 레이저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를 극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를 두고 1회 발사당 $2 미만으로 저렴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며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 요격보다 저렴한 데다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것이 장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의 방공 역량을 두고 한국은 사드 등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방어를 포함해 상당히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다는 말과 함께 레이저 무기는 사드 등의 다른 방공 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 미국이 내린 이러한 평가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공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중동 등의 지역에서 반군이나 민병대로부터 다수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가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발당 2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레이저 무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총이나 포탄과 달리 적진에 낙탄되지 않는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해병대 이사단이 위치한 김포 일대를 예시로 들면 한국과 북한 사이의 한강 하구 지역은 양측 모두 들어갈 수 없는 중립지역입니다. 따라서 적의 무인기나 드론이 해당 지역을 비행하더라도 아군이 발사한 총알이 한강 중립구역에 낙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유엔 소속의 다국적 군인들이 직접 전방 수경지를 방문하여 중립구역에 대한 낙탄 방지 대책을 점검할 정도로 해당 문제가 가볍지 않아 적극적인 격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적성국의 무인기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격추 작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레이저로 격추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비난을 일삼는 의견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해당 무기 체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드론 등의 열 에너지를 높여 내부의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 등을 과열시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내부의 전자장비와 회로 등을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를 두고 풍선을 운운하는 것은 무기 체계의 원리와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방어 전략을 깨뜨리기 위해 잠수함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방식의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국가들은 제대로 된 레이저 무기를 상용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무기를 활용하는 첨단 한국군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작전 개념을 확립하는 등 군사 강국으로서 손색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운용하지 않는 뛰어난 무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한국형 무기 체계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